듣다 보면 갑자기 음악 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영심도 쌓이면 교양이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음악적 허영심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이해하다 팟캐스트 음해 시작합니다. 오늘의 음해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괴물을 다룹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령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토록 인생 영화라고 이렇게 말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다루게 됐는데요. 다들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혹시 이 영화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실까요? 다 보지 않았나요? 네, 다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아, 그럼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보신 거군요. 네. 네. 그러면 다들 뭐 처음 봤을 때든 이번에 봤을 때든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울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 없는 것 같아. 아, 진짜요? 나는 또 있을 줄 알았지, 나 말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좀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을 계속 감추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3번째 봤는데 2번째 볼 때 임백님과 함께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임백님께서 약간 맞아. 어색해 하셨던 기억이. 아니, 끝나고 너무 우는 것 같아가지고 옆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운 적이 없다고 소연님마저 제가 믿었던. 그러니까 네, 솔직히 저 질문 이거 보고서 네, 그래도 한 명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니까요. 저만 울었다니 네. 좀 의외랄까요. 좀 음, 그러면 또 왜 울진 않았는지 또 궁금하지만 또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의 예상을 빗나간 소연님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 영화 보게 된 게 처음에 그 루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고 딱 돌아가시고 나서 나왔던 다큐? 약간 연주회? 네네. 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쿠아라는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했더니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너 혹시 괴물 안 봤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땐 안 봤거든요. 계속 그냥 네. 미뤄둔 상태였어요. 봐야지 네네. 하고. 근데 이제 그 음악과 나중에 그래서 괴물을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영화 보고 되게 먹먹한 거예요. 그런 좀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먹먹함을 가지고 영화를 보고 나왔던, 집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먹먹하셨다고. 네. 저는 감정을 주체를 못했거든요, 마지막에. 그 독립영화에서 봤는데 저랑 같이 본 그 친구가, 저는 그 독립영화관은 크레딧이 이제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이 안 켜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울어서. 우열을 했어? 그러니까 소리는 안 냈지만 너무 울어서 이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이 안 켜져서 그런 좀 부끄러움을 살짝 감출 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또 세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원래 고레에다 감독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관심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 사카모토 감독님이 음악 맡아서 더 주의 깊게 영화를 봤었는데요. 일단 이 고레에다 감독의 그 연출이 영상미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름다워서 여름 풍경이랑 아이들의 모습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좀 고레에다 감독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정을 좀 잘 담는 분이셔가지고 이번 영화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영화로는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리고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 같은 걸 이제 연출하셨었는데, 그런 영화들도 되게 일상적인 장면들이지만 그 안에 되게 복잡한 캐릭터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그걸 점점 심화하는 분위기인데, 요 괴물도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리고 임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또 두 번째 보셨을 텐데. 첫 번째 봤을 때는 이게 약간 파악하기가 관점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좀 그거를 허둥지둥하면서 쫓아가기 좀 바빴다가 마지막에 이제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에 봤을 때는 아, 그래, 지금 누구 시점이구나, 누구 시점이구나. 사실 처음에 나왔던 약간 떡밥들 이런 것들이 약간 복선이 회수가 되고 이런 거를 캐치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봤을 때는. 되게 숨어져 있는 복선이 엄청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치밀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냥 또 구석구석 숨어 있는 그런 디테일들,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시점에서 보는 그런 해석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서 또 약간 엔차를 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게 두 번째인데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그냥 그 시점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저는 딱히 그 시점에 막 딱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약간 학교 측이 잘못을 했고 그 주인공이 되게 결백한 걸로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애를 그 폭행한 선생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처음도 저는 사실 처음에 볼 때도 그게 그렇게 막 막 그 여자에 몰입이 되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처음에도. 엄마한테? 그 아, 그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네, 어머니한테 별로 몰입이 되고 그러진 않았어갖고 제 지인이 교사를 하거든요. 네네. 하고 있어서 그 약간 성악설을 믿는 편이라서 보면서 애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보다가 이제 물론 이제 끝까지 막 제가 뭐 괴물이겠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 제목을 진짜 잘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긴 했어요. 근데 음, 나도 솔직히 1회차 봤을 때 학부모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너무 선 넘은 얘기 아닌가? 막 이런 데도 있었는데 2회차 보니까 음. 하나하나 말하는 약간 그 신경을 건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맞아. 그 그- 약간 터무니없는 좀 너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게 음, 폭발한 거구나, 저게.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 맞아요. 근데 그 네. 전체적으로 막 보면서 그냥 되게 먹먹하긴 했어요. 음. 네, 소감 자체는 되게 먹먹했고 마지막 부분도 사실 되게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막 슬프기 직전에 짠한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예. 점점점 하고 끝나는. 그쵸. 그 뭔가 생각을 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남겨주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또 너무 슬프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치만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 슬픈 거죠. 아, 이제 그 내용만 슬퍼하기보다는 약간 뭔가 제가 자꾸 해명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기분이 그냥 그럴 수 있지. 들지만, 지금 제롱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영화 괴물은 3부로 좀 나누어서 영화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라쇼몬 구조라고도 하고, 1부는 엄마의 시점, 그 다음에 2부는 교사의 시점, 3부는 아이들의 시점으로 바뀌어서, 또 물론 그 사이사이에 조금 다른 인물들의 시점들도 비춰주긴 하지만 메인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예고편을 봤을 때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1부, 2부에서 각각 주인공이 별도로 존재하는 영화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선에서 타인을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 데로카즈 감독 워낙 유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감독이지만, 세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카모토 류이치, 그리고 이제 각본으로는 칸에서 각본상 수상을 했던 사카모토 유지까지 참여를 해서
3명의 거장이 참여한 영화라고도 하는데, 사실 영화 제목이 아까 잘 지었다고 재롱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괴물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일본에서는 카이부츠라는 말이 있고 바케모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 괴물에서는 카이부츠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리와 롬으로 읽은 거네. 아이들인 요리와 미나토가 게임을 할 때 카이부츠 다레다 이런 멘트를 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카이부츠랑 바케모노가 뭐가 다르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사실 다 괴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카이부츠는 좀 변신이 가능한 그런 어떤 요괴 같은 그런 느낌이고, 바케모노는 진짜로 뭔가 괴물, 사람을 해하고 그런 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는 카이부츠라고 사용했던 게 계속 사람의 시점마다 그 인물은 사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존재였지만 사람의 시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괴물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괴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이부츠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 영화에서 말하는 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주제는 그럼 무엇인지, 감독이 영화를 제목을 괴물이라고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임백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괴물이 무엇인가? 네. 네, 일단 두 번째 보는 입장에서 이게 억가를 당하는 인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네. 이 소문이 너무 진절머리나게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또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난데 근처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을 뿐인데, 그냥 애들 막 지나가면서 뭐 저 선생님 걸즈버 다녀왔다 막 이러고, 네네. 근데 또 그게 막 퍼지고, 그리고 뭐 그 선생님, 코리 선생님한테 또 다른 선생님이 사실은 그 교장 선생님이 소녀를 치워주겠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그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맞아요. 되게 웃긴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진저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의 괴물은 그런 소문, 악의적인 그런 소문과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특히 그런 부정적인, 음, 악의적인 소문.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뭔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뭔가 정의감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루머로 어떤 이야기의 소재로서 이용하는 그런 소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화 괴물에서는 특히 시점마다 해석이 너무 달라질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가받는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세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괴물은 누구게라고 반복적으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괴물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까 이렇게 주목하면서 봤는데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이제 돼지의 뇌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괴물이랑 돼지의 뇌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돼지의 뇌라는 게 이제 사람에게 씌워지는 이렇게 낙인이랑 편견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제 쉽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순간 이제 본인 자신이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랑 일반성이 무엇인지 조금 되돌아볼 수 있게 이제 괴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네네. 생각을 해보면 괴물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괴물은 그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가려진 모습들을 상징하는 게 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괴물은 결국엔 누구나 될 수 있고, 그 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괴물이 된다라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타인에 의해서.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칭 내가 난 나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통 평가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뭔가 저도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나도 될 수 있는 거 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어요. 또 제롱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뭐 그 타인이 만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괴물이. 근데 비슷한데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여기에 그 괴물이라고 어떻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긴 한데 이 영화에 진짜 엄청 나쁜 악인은 없거든요, 사실. 네. 예. 근데 이게 다 자기가 만드는 시선으로 그쪽을 괴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사실 그 오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뭐 상대방을 진짜 잘 모르면서 들으려고 안 하고 이제 단정 짓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나중에 그 성 정체성을 뭐 얘기하고 있을 때 막 거의 마지막쯤에 막 남장 여자 막 나오면서 개그로 소비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예, TV에서 예. 나오는 장면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네네.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시스템이랑 편견 그런 게 이제 진짜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어요. 편견이 괴물이 음. 만들어지는 어떤 원인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남들한테 할 수도 있고 뭐 남들이 나한테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여기에 피해자들만 있고 가해자들이 없어. 근데 저도 엔차 보면서 여기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고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요리의 아빠만큼은 계속 괴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 순수 악 애들이죠. 같은. 네. 근데 그마저도 네. 그 사람의 서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치만 어, 아무리 지금 그 그래도 나온 또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억가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가요? 근데 네. 그렇다고 아이한테 돼지의 뇌를 가졌다고 본인 아들에게 말을 하는 사실 막 뭐, 그 호리 센세도 그 말을 실제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 사실 무슨 억가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가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굳이 네네. 편을 들자면 네. 여기서 하도 다들 억가를 당하니까. 들어가자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감독은 충분히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네네. 말한 것처럼 악인은 없다고 한 게 그 사람의 서사를 안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으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같은 감독이 이제 캐릭터 설정을 하면서 그런 무조건적인 그냥 100% 악을 생각하고서 뭔가를 넣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약간 중립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더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그 사람도 뭐 혹시 몰라 뭐 여자가 바람 나갔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뭐 그런 서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그래도 저는 요리를 폭행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그건 물론- 아이를 물론 두드려 맞긴 해야지. 그거는 정말 그래도 정말 그게 좀 예, 여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거 비슷한 게 편 못 들어주겠다 싶은 게 쟤는 좀 맞아야겠다 싶은 애들? 거. 그 반 애들. 맞아요. 너무 심했어 진짜. 이제 요리와 미나토를 뭔가 괴롭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네. 이지매하는 애들. 아니 너무 집요하게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자기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게 보통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괴롭힘이면 조금 단순하게 괴롭히고 좀 아예 재미없다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너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 같은 게 그 예를 들어서 요리 책상을 막 더럽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리를 또 도와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같이 치워주는 여자애가 나오면 걔를 또 괴롭히잖아요. 그쵸. 걔를 또 괴롭히고 또 이걸 또 편들어주는 얘가 있으면 너 걔 좋아하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집요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이거 너무 나쁘지 않나? 왜 애들이 저렇게 나쁠 수가 있나?
그 생각이 너무 들던데요. 저는. 뭔가 그런 미나토와 유리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약간의 장치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아빠도 그렇죠. 그들이 그랬겠죠. 있었기에 그런 서사를 만드는데 조금 개연성이 생기지 않았나. 근데 맞기는 해요. 네, 여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괴물이 무엇인지 소연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도 이재님이 일본어로 뜻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좀 찾아봤는데 괴물이 괴상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네. 이르는 말인데 이 괴상하다는 보통과 달리 괴이하고 이상하다. 여서 저는 이 괴물과 관련된 키워드랑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평범이었거든요. 그 미나토 엄마가 되게 미나토를 너를 평범하게 어떻게든 네네네. 자라게 키울 거야. 라부터 뭔가 미나토가 계속 조금 억압받는 느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괴상하다의 그 보통과 달리 이 보통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보통의 기준이 그 다수가 생각하는 기준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수가 우리 이거 약간 암묵적으로 오케이 되면 이게 보통의 맞아요. 기준. 뭔가 평균치 같은 거. 맞아요. 네, 그쵸. 근데 뭔가 여기서 그런 미나토나 요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얘네들은 이게 그냥 기본인 세상인 건데 계속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저게 약간 올바라. 약간 계속 그런 좀 보통의 기준이 계속 다르다 보니까 약간 평범의 기준이 계속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억압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조금 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앞서 나온 그런 얘기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오는 뭐 사람들의 오해나 조금 강압적인 네. 것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일본 학교도 그렇고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학교 안에서 큰 일이 벌어져도 그냥 평범하게 우리 해결하자. 약간 더 큰 일 안 벌리고 조금 해결하고 싶어 조용하게. 네. 그런 조금 네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도 벌어질 일이 사실 자신의 뭔가 권력이나 명예,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 직을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을 계속 연속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괴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는 좀 보면 볼수록 괴물이라는 게 누구나 사람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또 누구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보려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죽은 고양이랑 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네. 요리랑 미나토가. 근데 그거를 정말 그 고양이를 갖고 뭔가 고양이를 죽이거나 아니면 죽은 고양이 시체를 갖고 노는 것처럼 생각해서 얘네들을 약간 조금 정신이 이상한 친구들이라고 좀 취급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그 아이는 그냥 정말 죽은 고양이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 이야기를 한 거였단 말이죠. 나는 처음에 그 장면을 뭘로 이해했냐면 네. 그 미나토한테 약간 호리 선생님이 좀 몰리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네. 그 미나토 엄마한테 이제 좀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을 느끼는 선생님이 그 말을 이제 떠올린 거죠. 근데 그 고양이가 죽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고양이가 죽었다. 1번. 2번. 미나토가 그 고양이를 갖고 놀았다. 이거까지만 딱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미나토가 고양이를 혹시 해코지를 했나? 그리고 이게 폭력성이 있다는 거를 입증할 자료로다가 이제 호리 선생님이 이거를 쓰려고 지금 여학생한테 증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런 의도를 갖고 미나토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네네. 물어봤을 때 그 여자아이는 저는 그 친구가 고양이를 죽였다고 한 적은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맞아.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죠. 호리 선생이.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 거죠. 그 본인의 입장에서 그냥 말을 해석했을 뿐. 뭔가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에도 되게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게 극단적인 사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저도 고양이 씬 보면서 네. 아 역시 성악설 이랬는데 저는 아니에요. 애 거짓말하는 거 봐라 이랬는데 이게 여자애가 한 번 더 보세요. 아니, 처음에 그쵸. 네. 처음엔 그렇죠. 처음에 그 여자애가 그 얘기해놓고선 이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의미의 아니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저 이러면서 저 거짓말하는 거 말 바꾸는 거 봐. 이렇게. 근데 또 호리 압박받으니까 선생님이 거짓말하네 약간 이런 거. 네네. 선생님 그렇게 되물었으면 안 됐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약간 강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몰아붙였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은 안 맞아. 했잖아요, 에, 여자가. 그렇게까지 가면은 애들은 진짜로 그냥 거짓말 그냥 바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거짓말도 사실은 아니었긴 하죠. 만약에 죽였다 이야기한 적은 없으니. 그냥 본 거를 얘기한 거. 그렇게 반대로 얘기했어도 그렇게까지 막 되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애기 입장으로선. 아무튼 그렇죠. 전 처음 봤을 때 그랬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쵸. 이게 또 보다 보면은 달리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고 결말을 안 상태에서 또 앞부분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또 새롭게 생기니까. 그게 진짜 많이 바뀌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네. 다들 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내용이 이 영화의 주제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바탕으로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카모토 류이치가 요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았고 사카모토 류이치의 유작이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사카모토 류이치가 영화 감독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곡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이 곡에서 영화 음악에서 새로 작곡한 곡은 딱 두 곡이고요. 몬스터 1, 몬스터 2 요 두 곡이고 나머지 곡은 기존의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갖고 와서 썼는데 먼저 제가 사카모토 류이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류이치 사카모토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름은 류이치고 성이 사카모토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성을 앞에다 붙이고 이름을 뒤로 붙이기 때문에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또 일본에서 부르기 때문에 저희는 요번에 제가 설명할 땐 사카모토 류이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이 건강이 안 좋아서 직접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편지를 써가지고 작업을 요청했고 또 그 과정에서 곡을 되게 신중하게 두 감독이 선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가편집본을 들으면서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이 새로운 곡들을 두 곡 써서 이제 영화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서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곡이 난해할 수도 있는데 또 미니멀리즘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멜로디가 분명하지는 않은 곡들이 많았고 또 화음이 겹쳐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지저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미지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아이들의 감정 상태가 어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은 감정이 되게 요동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요동침을 좀 음악적으로 풀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미지적으로는 조금 어리고 그다음에 행동도 조금 단순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음악적으로 그들의 심리를 조금 표현해서 그 내용들을 중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음악들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재룡님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사카모토 류이치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웬만한 것들을 거의 다
듣고 아는 곡인데 이제 저는 네. 보통 앨범을 통째로 틀어놓고 듣기 때문에 제목을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자주 나오는 그 회상이라기보단 그 정막할 때 나온 그 한두 개씩 나오는 곡 있잖아요. 네, 그 아마 몬스터 1일 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서만 나온 노래죠? 네네, 아, 그 그- 몬스터 1, 2는 아. 이제 이 영화에서 쓰이기 위해서 새로 제작된 왠지 곡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를 딱 들었을 때는 딴 데서 이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 두 개 빼고는 다 다른 그 원래 노래를 쓰셨다길래 했는데 역시 그게 그거구나. 네, 아무튼 곡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한 네, 7곡 애초에 정도 곡이 쓰인 것 같거든요. 많이 없긴 하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좀 일단은 이 영화에서 뭐 오케스트라나 되게 막 그런 감정의 과잉이 없어서 되게 전 좋았고요. 영화가 네. 되게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은 건조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갖고 그게 이제 피아노 톤이나 그런 이제 템포나 이런 거에서 그거를 많이 받아쳐준 느낌이었고 영화 이거는 100% 음악이 영화 뒤에 있다라는 거를 좀 잘 느꼈고요. 일단은 음악이 뒤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너무 튀지 이야기일까요? 않는 거죠. 일반인들 아, 저희야 네네네. 이제 음악을 위주로 들으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여기에 음악이 있었다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서 그냥 네네. 너무 혼연일체가 돼버려갖고 그 사람 더 몰입하게 해갖고 이제 저게 음악이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그게 네네. 사실 음악의 그 구성을 엄청 잘 짠 거잖아요. 저희는 그걸 아니까. 그쵸.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아까 겹친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 약간 돌림 노래처럼 나오는데 템포 안 맞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그 일부러 같은 멜로디 두 개를 틀리게 배치해서 보통과 다른 거를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갖고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뭐 그렇게까지 해석 안 하면 그냥 지저분한 노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연출했다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기는 해요. 이게 그 곡을 기존 곡이긴 하지만 그 곡을 선택한 게 전체적으로 곡들이 좀 멜로디가 좀 단순하거나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엉키면서 되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겹치는 음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또 두 아이와 이미지가 겹치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끼리의 뭔가 심리적인 그런 복잡함, 갈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었어요. 피아노도 2대고 그래서 딱 그 제 기억에 그 두 명이 나올 때 그 아이들 두 명이 놀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저렇게 그걸 배치했구나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멜로디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멜로디는 이쁘죠. 화음이랑. 근데 이게 겹치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곡이 있었습니다. 그 기차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때 나오는 씬이었던 나오는 노래였던 것 같고. 네. 또 그럼 소연님은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뭔가 비슷한 음악 같긴 한데 그 미니멀리즘 음악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뭔가 아마 미니멀리즘 음악 나왔던 부분은 기존에 있던 음악 같은데 뭔가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왜 이 영화에 미니멀리즘이 이렇게 잘 어울릴까 조금 개념적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 했을 때 네. 이게 같은 사건을 세 개의 시점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뭔가 그럴 때마다 아마 조금씩 이런 뭔가 비스꾸무리한 음악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미니멀리즘 음악 자체가 약간 같은 모티브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뭐 리듬이 하나씩 빠지거나 뭐 음이 살짝씩 추가되거나 아니면 박자가 조금 더 길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약간 계속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씩 바꾸는 형태가 되게 이 영화의 그런 구조와도 되게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네.
조금 그냥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미니멀리즘 음악으로 뭔가 접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뭔가 네. 그 미니멀리즘 음악이 되게 쌓이면서 오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뭔가 그쵸. 초반에는 너무 반복적인데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뭔가 거기서의 뭔가 쌓이고 쌓여서 뭔가 변화될 때 그 감정이 확 와닿는 전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괴물도 약간 여러 시퀀스가 3번 반복되지만 그게 조금씩 뭔가 각자의 시점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뭔가 그거에 대한 진실을 조금 알아가는 느낌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그런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그 음악이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니멀리즘을 제가 요즘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뭐 막드리 이터 곡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햄넷에서 쓰였던 그 곡도 원래 기존 곡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씬에 나올 때 정말 어렵지 않은 화성과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은 멜로디들이 반복이 되는데 뒤로 갈수록 그 긴 6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내는 그 희열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류이치 사카모토, 죄송합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도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랑 되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래서 초반에 이 영화 앞부분 볼 때 이 영화 장르가 약간 스릴러라고 뭔가 적혀 있잖아요.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맞아요. 그래서 초반 분위기에서 뭔가 엄마의 시점으로 영화를 볼 때 이 미니멀리즘 음악이 들어갈 때 엄마의 시점에서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뭔가 이 영화를 재차 본 입장에서 뭔가 저 음악이 이제 여자가 뭐 엄마의 입장보다는 약간 아이의 입장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약간 맞아요.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알 초반에 수 보는 없는. 네, 맞아요. 초반에 보는 사람들한테는 엄마의 되게 좀 답답한 마음을 좀 담고 있나 싶다가도 다시 영화를 볼 때면 뭔가 저 아이의 뭔가 답답함 같이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양면성 같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지점도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아쿠아라는 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앞에서 나와 있던 그런 불확실한 멜로디와 뭔가 긴장감을 마지막에 아쿠아라는 곡으로 좀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데도 요 미니멀리즘 음악이 큰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세라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운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영화 중반에 이제 관악기 소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라는 것에 좀 많이 주목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소리가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 교장 선생님이랑 미나토가 함께 관악기 불어보는 이렇게 장면이랑 연결되면서 이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미나토에게 이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걸로 날려버리려 뭐 이런 대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악기를 불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이 악기를 부는 행위 자체가 좀 상처랑 억압을 해소시키고 해방시키는 소리라는 거를 그제서야 좀 그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좀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 트럼펫을 부는 소리가 되게 초반 3번 나오잖아요. 그 소리도. 네네네. 근데 그때 앞에서 제가 들을 때는 그 소리가 되게 불편하고 저게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미나토와 교장 선생님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부르는 걸 보니까 약간 감독이 의도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한테 되게 불편하게 들리는 어떤 소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절박한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불편함을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네. 그 불편함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 약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장면에서
네. 한 두 번째 그 호리 선생님 나오는 시점에 그 소리가 저는 그때 인상 깊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부는 소리 막 나고 호리 선생님은 막 계속 그 누구지 미나토 찾으러 가고 첫 번째 시점이다. 엄마 시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뭐지 학교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네네. 그 학교에서 애들을 봤을 때 애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명만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뭔가 둘러보고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네. 거기서 뭔가 왔던 텍스트가 뭔가 사람들의 무관심이 확실히 있구나 싶었어요.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 중에 하나로. 그래서 되게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시점에서 그걸 또 소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인간 맞습니다. 군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면 또 임백님은 아니,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네네. 나 진짜 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아니, 그 호른 트럼펫 부는 소리가 네.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앞부분에는 누가 내는 소리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영화 음악으로 쓰였던 그냥 외부의 그런 건줄 소리라고 알았어요.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의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솔직히 지금 애들 있는 교실에서 났다고 그러는데 그 장면은 지금 생각나지도 않고 두 번째 장면에서 그 선생님이 옥상까지 올라가는데 아마 났을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음악 그 상황이 너무 이제 극적이니까 올라갔으니까 약간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 들으면서 지금 제가 나 완전히 헛듣고 있었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미니멀리즘 음악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 미니멀리즘 음악 자체가 멜로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멜로디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트럼펫 소리가 그 미니멀리즘의 음악의 연속이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하여간 이 음악이 얼마나 이제 편성도 진짜 소박하고 좀 쓰이는 데가 장면이랑 장면 사이를 이제 잇는 역할로서 쓰일 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재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음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거다. 근데 저도 완전 동감을 하고, 저는 가장 좋았던 음악이 둘이 이제 하교길에서 바닥에 귀를 대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부터 울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또 그 학교에서 애들이 엄청난 순환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교 장면이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장래희망 쓰고 뛰어노는 약간 그 장면이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한 음악을 두 번 썼는데 그게 참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노래가 특성이 그러니까 메이저 키라도 그렇게 밝지 않고 마이너여도 그렇게 어둡거나 슬프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약간 모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이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면 엄청 이쁘고 막 엄청 따사롭고 평화롭고 그런데 애들 마음은 요동치고 있다. 네. 근데 그 음악이 너무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게 좀 화면이 다 옐로톤이고 되게 자연물들, 막 햇빛, 나무, 흙 이런 거 그쵸. 엄청 보이고 그러는데 네. 다 이렇게 노랗고 좀 그런데 그 노래가 일단 좀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이상하게 좀 들어요. 드는데 마이너 노래인데 이제 엄청 슬프지도 않고 근데 그게 너무 애들은 완전 세상 태평하게 이제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이 방금 전까지 애들이 이제 엄청난 괴롭힘을 받다가
하교하는 거라서 전혀 속은 그렇지가 않을 건데 하는 그 약간 오묘한 그 느낌 네. 너무 잘 살린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방금 네. 이야기하시면서 또 생각이 들었는데 그 벌새라는 영화를 제가 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음, 그것도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인데 거기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되게 심하게 싸워요. 집에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막 조명을 깨트리거든요. 너무 크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본인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아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뭔가를 나눠 먹으면서 정말 태평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TV를 보면서 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사실 계속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어른들은 이미 정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당사자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냥 본인의 감정이 해소됐으면 끝인 건데 아이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저런 마음들을 되게 나도 잊고 있었다. 좀 뭔가 약간의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아이들이 사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요동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 튀지 않게 표현하려고 정말 디테일을 많이 넣어놓은 영화가 아닌가. 음악적으로도 뭔가 연출적으로도. 그 애들 다루는 그런 네. 영화가 좀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면서도 막 슬픔이 극대화되고 약간 그런 거에는 이런 이유도 좀 한몫한 것 같아요. 애들은 좀 막 표현을 좀 잘 못하고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좀 이렇게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느껴지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장면이나 뭐 음악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는 연출을 정말 천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더 진짜 엄청나게 슬픔이 배가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면서 더 되게 몰입해서 보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까 뭔가 계산적이지 않잖아요. 음. 그 어른들은 뭐 우리가 저 인물이 약간 다른 의도로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순수함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편견의 시선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아이들이 나왔을 때 더 감정을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좀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의 음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저는 마지막에 아쿠아라는 곡을 사용한 게 조금 원래 알던 곡이기도 하고 좀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기존에 그 앞에서 사용됐던 어떤 미니멀리즘의 음악과 약간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멜로디가 분명하고 클라이맥스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음악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을 왜 마지막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이 아쿠아라는 곡이 영화의 마지막에 삽입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려가지고 저 혹시 잠깐 뒤에 해도 될까요? 아, 이것만 네네네네. 잠깐 찾고 다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라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은 못 했는데요. 네네. 이제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카모토 감독님의 마지막 영화 음악이기도 해서 이제 추모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영화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여운이 조금 이 노래와 음악과 좀 잘 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이 이제 달려간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엄청 섬광이 밝은 빛으로 막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폭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맑은 하늘이 비추는. 예. 그래서 네. 그게 좀 음악의 구조와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고조되는 부분이랑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이 이 음악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클라이맥스로 가는 그 과정. 네네. 기승 연결이 조금 필요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네네. 재롱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사실 그 음악적인 그런 완성도나 그거보다 이게 네. 사실 그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게 이걸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있던 노래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아쿠아라는 곡을 가져왔어야 됐나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아쿠아가 그 물이잖아요. 네. 되게 뭐 맑고 순수한 그런 거. 근데 이게 그 라틴어인가 어딘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물은 되게 순수하고 뭔가를 정화하고 약간 그런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갖고 이게 태풍이나 막 그 엄청 지저분했던 거에서 다음으로 씬 넘어갈 때 그 햇빛 쫙 비치면서 그렇게 정화됐다라는 그 시각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걸로도 쓰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회적 인식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뇌나 뭐나 그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라벨이 붙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네네. 없을 때 그런 순수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딱 그 장면에만 그게 나오니까 그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라벨링에서 정화돼서 네. 이제 그 순수한 모습만 보이는 아이들의 있을 때 이제 그 음악이 나와서 그런 의도로 이제 넣었지 않나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화의 의도로 썼다라고 그게 이제 제목과도 다 네. 있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 웬디라는 레드벨벳 멤버의 솔로곡 중에 Like Water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사가 약간 지금 재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처럼 내가 너를 좀 치유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쿠아를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드네요. 그 영화 모아나 같은 경우도 되게 물은 포용하잖아요. 아, 그쵸. 그런 의미에서도 내용적으로 아쿠아라는 곡을 가져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소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시 찾고 준비되셨어요? 왔는데 네. 네, 네. 아, 이게 딱 그 왜 이걸 썼는지 생각했을 때 네. 앞의 상황이랑 되게 유기적으로 조금 다가왔던 것 같은데 그 앞의 상황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미나토한테 이제 플러스 이제 부는 걸 알려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네네. 그 이제 뭐 너가 거짓말 뭔가 말할 수 없을 때는 이걸 불어라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사실 교장 선생님은 그냥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자기 혼자 삭히고 그냥 그 브라스를 부는 행위에서 딱 멈췄지만 사실 미나토는 그 요리 집으로 달려가서 사실 요리를 구하고 사실 태풍이라고 하면 되게 안전한 곳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집이나 뭐 맞아요. 방공호 이런 데인데 이 둘은 집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처인 그 버려진 지하철로 향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둘이 그 아쿠아가 나오는 딱 씬이 이 둘이 이제 지하철에 딱 그 버려진 지하철에 이제 도착해서 서로 이제 마주보고 뭐 이제 비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그 이거 곧 출발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한 뒤에 이 아쿠아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 둘이 사실은 뭔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나 뭐 저희가 말했던 그런 그런 괴물들을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둘은 뭔가 그런 거짓말이나 결국 아까 나왔던 순수와도 조금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그 뭔가 좋아하는 거, 뭐 사랑하는 거를 딱 마주하는 그런 느낌과 이 아쿠아라는 곡의 텍스트가 되게 잘 와닿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뭔가 분명한 선율과 화성감으로 네네. 딱 뭔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또 영화 장면적으로도 물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직전까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때 물은 사실 파괴적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맞아요. 뭔가가 무너질 것 같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커지는 상황인데 또 그 두 아이의 입장에서는
소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어디 출발하는 그리고 뭔가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물로 아이들은 인식을 했을 수 있겠다. 그것도 맞아요. 편견의 모습을 좀 다르게 보여주려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네. 그 이제 이 아이들 말고 다른 어른들은 되게 급박해 보여요. 뭔가 그 초반에 뭐 그 호리 센세 대신해서 온 뭐 다른 선생님도 막 길 가다가 태풍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맞아요. 뭔가 교장 선생님은 강물 보면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되게 모습? 약간 그냥 다들 어른들이 그냥 그 자리 그냥 자기들의 뭔가 안위? 그러니까 편함을 그냥 지키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네. 그와 별개로 이제 뭐 호리 선생님이나 미나토의 엄마는 이제 아이들을 찾는 그런 과정을 조금 어른들도 약간 대비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임백님은 어떻게 아, 생각하시는지. 저는 네. 기계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완전 기능적으로.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딱 아는 노래가 아쿠아밖에 없었어요, 이 영화에서. 네네. 그냥 완전히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멜로디가 좀 뚜렷하고 인지도가 있어서 음악이 들어왔다는 인식이 쉬운 그런 곡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고, 네. 이게 앞부분에서는 복선도 많고 인물들이 갈등이 빽빽하게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음악이 장면에 녹아서 티나지 않고 장면에 이제 사람들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좀 그런 희미한 약간 요런 노래들을 넣었다면, 이제 이 노래가 나오는 뒷부분은 내용의 개연성에 많이 이제 희미해지고 무슨 네. 내용인지도 이제 모르겠고, 대사나 줄거리나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가 이제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인식이 확 잘 되는 아쿠아를 넣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은 좀 제가 원래 좋아했던 곡이기도 한데 영화가 뒤로 갈수록 조금 분명해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악적으로도 이전에는 좀 분명하지 않은 멜로디와 어떤 긴장감 것들이 좀 많았더라면 뒤로 가면 이제 좀 멜로디가 분명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곡으로 아쿠아가 삽입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아쿠아라는 곡도 사실 그렇게 앞에 있는 곡들에 비해서 멜로디가 뚜렷하다인 거지 여백이 굉장히 많은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로는 또 그런 여백이 많은 곡이어서 마지막 결말에 그런 보고 있는 관객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곡이 네. 더 치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아쿠아라는 곡이 좋아가지고 되게 여러 번 찾아봤었는데 녹음된 그 과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곡이 있어요, 버전이. 근데 이 영화에서 사용된 아쿠아는 처음에 이제 요 아쿠아 녹음을 했던 BTDB 요 앨범에 삽입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까 소연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던 오프스라는 그 앨범에서 아쿠아가 이제 1번 CD의 마지막 곡으로 나오는데 그때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어제 울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네, BTTV 그럴 수 있죠. 앨범에서는 그렇게 안 들렸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안 들렸는데 그 되게 마지막 힘을 짜내서 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맞아요. 아쿠아라는 곡에서. 근데 이 곡이 그런 터치와 질감이 되게 잘 느껴지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짜 음악에 진심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게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갑자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아쿠아가 나오는 그 장면이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폭풍우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출구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닫혀 있었던 그런 철문, 버려진 기찻길, 그 문이 태풍 때문에 열리면서 아이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 두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맑은 날씨와 행복한 장면이 나와버리니까 혹시 지금 현실과는 다른 곳의 모습을 비춰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세라님은 혹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장면 나오기 전에 이제 다시 태어난 거냐고 호리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미나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호리는 그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이 대사가 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려고 한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장면에 아이들이 이제 현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는 게 다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뛰어가는 것도 이러한 다짐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 영화에서의 나타난 오해라는 키워드가 이제 오해의 방향이 타인일 수도 있고, 이제 나 자신일 수도 있는데, 진실이 얼마나 여러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남기면서 여운을 남기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좀 마지막에 좀 죽음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 좀 현실로 가려고 하는 다짐을 담은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그 약간 오피셜로서는 죽음은 아니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감독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롱님은 어떻게 결말을 근데 보셨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죽은 것 같은 것도 사실 일부러 연출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알고 있지만 오피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 같고 네. 애초에 그 딱 넘어갔을 때 햇빛 쨍 하면서 갑자기 반전되잖아요. 네. 네, 그게 사실상 무슨 주마등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그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처음에 네네. 처음 봤을 때도 그래서 사실 아까 아쿠아 설명했을 때랑 똑같이 이것도 약간 그 정화된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뭐 그쪽이 나누는 평범과 뭐 정상과 비정상 이런 거에서 이제 정화돼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탈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애들이 뭐 새로 태어난 건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을 때도 네네. 뭔가 되게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제대로 이제 발을 내디딘 그런 느낌을 그냥 받은 거죠. 정화되고.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밝고 좋으니까 그냥 남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아련함을 두는 그런 엔딩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뭔가 그런 또 두 인물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나 처음에 맞아요. 중후반까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그게 또 더 그 눈이 이렇게 슬퍼하는 눈이 너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잘. 그래서 그것도 몰입이 또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기찻길을 막 달려가는데 뭔가 이 아이들도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좀 이루어지는 순간을 느끼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행복하지만 슬픈 그런 느낌을 그쵸. 되게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쿠아라는 곡도 사실 화성적으로도 멜로디적으로도 조금 단순한 편이잖아요. 복잡하지 않은.
그런 곡이랑 이 장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좀 그 감정이 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또 그럼 소연님은 결말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 우선 이 아이들이 너무 살았으면 좋겠어서 네. 그냥 그런 더 희망을 품고 봤던 것 같아요. 얘들은 살아있을 거다. 네. 그냥 막연한 행복을 바랬던 것 같고 그 이제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 아이들의 그런 말을 보았을 때 앞서 뭐 재룡님이나 세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 이 아이들이 앞서 나온 그 저희 아쿠아 내용과 덧붙여서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진짜 뭔가 평범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딱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좀 희망적으로. 네, 희망적으로. 저도 좀 그래서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희망을 바랬어요. 얘네들은 진짜 행복해야 된다. 그쵸, 그쵸.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음.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인맥님은 영화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진짜 T인가 봐요. 네네. 저는 분량 조절 이슈로 인한 열린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럴 수 나도-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 고레데 정도는 루카즈 감독이 되게 치밀한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랬겠지. 네, 근데 네. 여기서 상상도 못했네. 이야기를 더 끌어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래서 분량 조절 이슈라기보다는 가장 그래도 여기서 끊으면 좋은 곳에서 끊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안 죽었다고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날씨가 밝아지는 게 음. 그게 또 네. 약간 이 영화가 어떤 편견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이야기하는 영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거는 되게 그런 폭풍우 같은 것처럼 우리가 막 누가 봐도 그거는 파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좋은 거, 나한테 그렇죠. 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누군가한테는 이 폭풍우가 조금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되게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연출하고 싶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런 몇 번씩 보고 나서.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일부러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맑고 되게 행복하고 화창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약간 개연성이라는 게 있으면 튀지 않는 거지만 약간 일부러 개연성을 조금 뭉그뜨려서 약간 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약간 있죠. 호프처럼 맞아요. 아, 안 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 근데 아, 다들 한 번씩 그래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고 왔고 소연님도 보셨다 그랬죠. 저도 네네. 봤어요. 인백님도 보셨고 언제 또 우리가 그럼 호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두 분만 보시면. 네, 뭐 아무튼 그 말씀하신 거에서 막 네. 개연성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부러 개연성을 틀음으로써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아련하게 만들고 그쪽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 네. 있잖아요. 뭐 AI 같은 거 보시면은 네. 옛날 AI 혹시 보셨나요? 그 스티븐 네, 스필버그 봤어요. 거. 아, 거기도 마지막에 보면은 애기 그 로봇이 막 사실 개연성에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엔딩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쵸. 그것도 엔딩이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련함이 더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연출을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뭔가 환상이라는 거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감정인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디즈니나 픽사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행복한 그래서- 결말을 기대하고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AI 그 영화도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리뷰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말씀하신 게 뭐
그 결말이나 그거 보고서 뭐 예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는 아이 눈물 닦아주는 게 중요하죠. 막 이런 어머.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 제가 그거 보고서 와 이래갖고 맞아요.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네. 개연성 모임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차갑게 보긴 했거든요. 그 엔딩 자체에. 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아련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뭔가 그래도 그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 들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네네,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그런 영화들이 있죠. 그런 연속선상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영화 AI도 사실 로봇이긴 하지만 형태는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 아이가 어쨌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그런 뭔가 희망을 그래도 품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약간 개연성이 뭉개지더라도 약간 튀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그걸 끌고 가는 것도 어떤 하나의 영화적으로 좋은 되게- 연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저 되게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영화든 소설이든 게임이든 뭐 어디서 많이 네. 쓰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연출이라고 느끼려면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그치. 관객한테 있어야 돼요. 몰입이 있어야지 납득이 네. 가는 거긴 하죠. 맞아, 앞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엥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코미디 영화로 해놓고 갑자기 뒤에 그러면은 네, 좀 맞아요. 앵이긴 하죠.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영화 AI도 마찬가지고 이 괴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심리적인 동질감을 초반에 잘 구현해서 잘 쌓아 올렸기에 이 결말도 좋게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오늘은 저의 인생 영화인 고레다 히로카즈의 괴물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다들 영화에 대한 평점을 어느 정도 주실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재롱님부터. 저는 네. 4.5점입니다. 약간 간단하게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생각을 안 해봤. 4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네. 5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거의 다는 아니고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만큼의 제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5점 준 영화들만큼의 그런 감동이 저한테 있지 거기 근처까지 가다가 살짝 돌아온 느낌이었어서 아련하게 네. 끝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4.5점을 줬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엄청나죠. 영화라는 거죠. 네, 4.5점이라면. 너무 좋은 영화죠. 그러면 그 다음은 임백님. 저도 4.5점입니다. 네. 간단한 이유를 들어보자면. 다 좋은데 0.5점이 조금 이게 미나토가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미나토가 나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표정이 너무 태평하게 그래? 그럼 우리 트럼펫이나 불어볼까? 약간 영화적인 느낌으로 좀 느껴지셨구나.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그냥 그래, 좋게 넘어가자 약간 이런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 거의 인생이 날아간 수준으로 이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괴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걸 메시지로 줬다고 해서 잘못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 두 번째 보면서 많이 느껴졌는데, 네네. 근데 그거랑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거랑은 저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선생님이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된 이제 그 원인들 중에 진짜로 그 선생님이 했던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서 이게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억울한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장래희망 그런 거를 보잖아요. 유리가 네네. 썼던. 근데 네. 그걸 보고 갑자기 너무 태도가 돌변해요, 선생님. 음,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막 미나토야, 막 너는 뭐 정상이야. 막 이러고.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그런 반전과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교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음, 제가 교사 입장에 왠지 모르게 이입을 좀 많이 했나 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 때문에 저는, 그런 네. 것들이 조금 뭔가 몰입하는데 약간은 네. 그리고 네. 또 이거는 조금 그냥 얘기하는 건데, 네. 유리가 너무 지나치게 밝아요. 이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밝아서, 더 가슴 아프게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장치 같기도 하고, 너무 밝으니까. 그게 카이부츠 그 게임 할 때 네. 요리가 사실 다른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데 막 그 유리냐고 얘기하죠. 요리냐고 맞아. 미나토가 하잖아요. 뭔가 음. 본인을 숨기고 감추고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는 요리입니까? 이렇게 미나토가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슬픔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걸 감추려고 그런 행복함을 과하게 표현하는 모습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게 그 심리학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가정 환경이 되게 불우하고 그런데 되게 밝아 보이는데 근데 그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일부러 그런 더 게 밝게 그런 표현하는. 거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또 아이니까 더 오히려 그럴 수도 밝았던 있겠죠. 게. 네네. 그렇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세라님. 저는 4점을 주고 싶은데요. 네네. 좀 영화의 시선이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네.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뭐 편견이랑 오해 이런 주제가 좋긴 했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한 감정들이랑 좀 아이로 표현한 게 좀 마음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네. 좀 4점을 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를 고레이다 감독님 너무 좋죠. 네, 저는 그 영화는 5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네네네. 비해서는 조금 마음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었기에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뭔가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영화기는 하죠.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4.5점인데 네. 저도 약간 인상 깊긴 했는데 뭔가 앞서 말한 재령님처럼 뭔가 저의 기준에 5점 약간 인생 영화까지는 또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 영화가 저도 처음엔 조금 어렵긴 했는데 네.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뭔가 해석하는 것과 뭔가 가려진 이런 주제들을 뭔가 이야기하고 뭔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재밌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둡긴 하지만 뭔가 네.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서 4.5점을 줬습니다. 뭔가 해석을 하기에 굉장히 다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영화기는 하죠. 네. 네.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이 영화도.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오기도 했고 제가 인생 영화라고 했어서 저는 5점을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그런 건 있잖아요. 볼 때마다 힘들어서 가끔 되게 아껴서 듣는 노래처럼 그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뭐 많이 아끼는 거. 들으면 이렇게 감정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좀 그래서 좀 아껴놓고 싶은 영화이기도 해요. 좋아서 아껴놓고 싶은. 그리고 볼 때마다 좀 힘드니까 좀 아껴놓고 싶은 영화이기는 하지만 작품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그다음 배우들의 연기, 음악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추구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서 5점을 드리고 그리고 또 뭐 아까 재롱님께서도 언급을 몇 번 해주셨지만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은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치만 저는 또 이 영화는 퀴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쵸. 아니죠. 뭔가 그냥 하나의 장치일 뿐이지. 뭔가 그런 또 그렇게 정의하는 것도 이 감독의 의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아이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게 불확실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 그냥- 과정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뭔가 편견을 갖고 보면 안 되는데 그런 그쵸. 과정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 간혹 이 영화를 조금 그런 소수자성이나 정체성에 조금 더 가둬놓고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후기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5점을 준 그런 느낌으로서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 더 감독이 의도하는 바는 좀 더 넓은 의미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레데 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에 대해 다루었고요. 다음 영화는 저희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